저는 현재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에 재직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이제 화폐 금융론,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모니터리 이코노믹스에서 화폐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가상화폐는 일단 가상화폐를 정의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인 법정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만 가상화폐가 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화폐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법정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화폐는 사실 실제적 조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뱅크노트,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지폐 주화 이러한 실체,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만 사실 내재 가치는 없는 그런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재 가치는 없지만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화폐로서의 가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반면에 가상화폐는 어떤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과 은가처럼 어떠한 가치, 상품 앞에서의 가치의 역할도 없을 뿐만더러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디지털화된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화폐 형태로, 숫자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는 지금 앞서 말한 법정화폐하고 달리 어떤 정부가 제도권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아니고 정부의 지급 보증도 없는 화폐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많은 이슈화돼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화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와 예시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화폐, 법정화폐는 어떤 실체적 존재가 존재해서 지폐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만 가상화폐는 그러한 실체적 존재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지급 거래를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거래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리 어떻게 가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느냐라고 한번 되물으신다면, 그러면 그 화폐가 생성됐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겠죠. 아무런 수요가 없을 테고 생성이 채굴이 돼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화폐라는 존재는 존재하지만 누구도 수요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지만 점점 이게 채굴이 되면서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창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가상화폐가 제도권에서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를 수요하게 되고, 수요하게 되면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현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각 나라에서, 일부 국가나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상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래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완벽히 대체가 된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없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창출을 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게 중앙은행의 본연의 임무인데, 지금 그러한 가상화폐가 완벽히 기존의 화폐를 구축시키고 그게 가상화폐가 완전히 제도권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은 중앙은행 기능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히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화폐를 포기하면서까지 가상화폐를 도입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화폐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제에 미치는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통화량이 가상화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2,100만 개로 통화량이 이제 일정하게 지금 고정돼 있게 되게 됩니다. 지금도 채굴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2,100만 개가 고정 숫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통화량을 늘려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써서 금리를 조절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기가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가상화폐는 애초에 채굴해서 창출이 됐을 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가상의 어떤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점차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게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면서 이게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유럽 스위스나 유럽에서 또는 미국, 일본, 홍콩 이런 나라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도권 내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제도권 내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상점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거래로서 쓰이고 있다,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를 수요하게 되는 거죠. 이걸 수요함으로써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폐 기능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결정 원리는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가상화폐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다시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 가상화폐가 창출이 됐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가격이 없었을 텐데, 언젠가부터는 수요가 창출하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이 가상화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가격 결정은 궁극적으로 많은 경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수요에 의해서 전적으로 많이 지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공급을 늘리거나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은 수요 측면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10분마다 채굴이 이루어져서 블락이 형성돼서 비트코인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의 증가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군가 이 공급이 채굴되는 이 공급량을 가지고 있고 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외국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요의 어떤 특이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떤 거래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수요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면서 가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정되는 이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급등락하는 그러한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거래적인 측면에서 수요라기보다는 투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금융자산이라는 그러한 인식하에 투기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규제하지 못한 이유가 가상화폐 때문이 아니라, 규제를 못한 이유는 어떤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이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 침해라든지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규제를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려다 거래소 폐쇄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블록체인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가상화폐가 많이 널리 통용이 되면 블록체인 기술도 따라 발전할 수 있지만, 이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란 건 가상화폐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던 규제하지 않던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다른 분야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이나 법적으로 지원을 해줄 경우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부분에서 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상화폐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블록체인이 발전하지 못하고
또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발전하고 이러한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블록체인은 일종의 모든 거래 내역, 이체 내역이든지 거래 내역의 어떤 과거의 어떤 이력들을 저장하는 저장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블록에 들어가게 돼서 이 블록에 거래된 정보들이 서로 다른 블록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의 체인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안에 체인 안에는 모든 과거의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블록 안에는 어떤 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얻은 해시값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용어로 해시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해시값이 각각의 블록에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블록이 형성이 되려면 기존의 블록, 최근에 마지막으로 형성된 블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해시값을 찾아내고 고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해시값을 찾아서 새로운 블록이 형성이 되고 그 새로운 블록이 형성이 되면 그 이전의 해시값이 그 다음 새롭게 형성된 블록에 또 저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과 블록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해시값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모든 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거래 내역을 위변조하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값을 블록을 위변조시키면 이 해시값이 틀려져서 이전에 다음 블록에 형성된 블록의 해시값 저장된 해시값과 맞아 떨어져서 이 블록이 일치가 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되면 네트워크상에서는 이게 위변조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한 위변조를 걸러내고 그러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 예. 이게 조금 어려운데 채굴이라는 용어를 많이 하거든요. 마이닝, 영어로 마이닝. 그래서 금을 캐는 것과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를 얻게 되는데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좀 이것도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학적인 암호화 기술과 해시 함수 그 다음에 캐시라는 작업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시 값을 찾아야 된다는 답안을 찾아야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값을 찾게 되면 하나의 블록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록을 형성하게 되면 그의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의 블록이 형성되면 50 비트코인을 주었는데 이제는 25 비트코인, 현재는 12.5 비트코인을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프로그램화되어서 4년마다 비트코인의 보상이 반감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주기로 이게 계속 반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하나의 해시값을 찾으면 하나의 블록이 형성이 되고 이 블록을 찾은 보상의 대가로 12.5 비트코인이 주어지고 또 이후에는 12.5 비트코인의 반인 6.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어떠한 주머니 속에 1부터 1000까지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공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미 이 주머니 속에 프로그램화돼서 100 미만의 숫자를 누군가 뽑을 경우에는 하나의 블록이 형성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최초의 이 주머니 안에서 1에서 1000까지 쓰여진 공을 첫 번째 하나를 뽑아서 일단 확인한 후 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섞은 후에 임의로 하나를 뽑았을 경우에 그게 1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그게 당첨이 돼서 하나의 블록이 형성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빨리 넣었다 뺐다 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많은 참여자가 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을 그렇게 되면 그만큼 비트코인 공급량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정하게 알고리즘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00 미만의 수를 뽑으면 블록이 형성되고 비트코인을 줬다면 이제는 그거를 너무 당첨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당첨 조건을 50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짜여지죠. 그래서 또 빠르게 또 공급량이 늘어나면 25 이런 식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조건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다량 생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든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가명이라고 되어 있고 아무도 지금 누구가 개발했는지를 모르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명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서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이 보상으로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다가 이거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찾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어떤 아까 말한 해시값에 해당 해시값을 찾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넌스라는 것을 이제 텍스트든지 숫자든지 넣어서 해시값을 찾게 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전력이 소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입력을 우리가 아까 예를 든 바구니 속에 주머니 속에 어떤 1부터 1000가지 있는데 이걸 당첨하기 위해서 손으로 넣어서 빼고 넣었다 뺐다 이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해시값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 nonce라는 그 값을 인위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nonce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고유값 특정한 해시값을 찾게 되는데 이때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래서 컴퓨터 파워가 얼마나 좋은지에 성능이 좋은지에 따라서 이 해시값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컴퓨터를 돌리게 되는데 이때 전기 소모가 아주 많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제 값싼 곳에서 많은 컴퓨터를 설치해서 이제 이 채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뭐 전기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전기를 값싼 전기를 써서 채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의 특징 중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익명성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익명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송금이나 계좌를 누가 개설했는지 그다음에 송금했을 때 누가 송금하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군가 비트코인을 수요를 하게 되는데 이걸 싼 값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면 그만큼 차익이 발생하게 돼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익명성 하에 가상계좌 하에서 계좌를 트고 거래소의 가상계좌 하에서 계좌를 트고 거래를 하게 되면 누가 싸게 사고 누가 비싸게 팔고 그 금융소득을 얻었는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세를 정부에 지급하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세금 탈루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차익 이와 같이 익명성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불법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불법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어떠한 누가의 돈인지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는 마약 거래 이러한 거래에서도 많은 자금들이 가상계좌로 거래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실명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궁극적으로 투기는 이제 개인적인 저는 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투기라는 건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이득을 보지만 만약에 폭락을 하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명으로 하더라도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돈을 잃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 거래가 꼭 투기를 방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서 본 것처럼 그런 금융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투기성을 조금 줄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용화폐로서 쓰이려면 각국이 자국의 통화를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하려면 통화량을 조절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경제에 미치려고 하는 게 본연의 기능이라고 경제 안정화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게 중앙은행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용화폐가 있으면 자국의 통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한다는 거죠. 통화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써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팽창시키려고 하려고 할 때 쓰게 되게 되는데요. 이런 통화량을 임의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트코인은 앞서 말한 대로 2,100만 개 앞으로 향후 2,100만 개로 고정이 되게 될 텐데 이 고정이 되게 되면 통화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공존은 지금처럼 통용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없어질 것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권에서 이게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통용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화폐 교환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면 수요를 하게 되고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온라인이 존재하는 한 어딘가에는 채굴돼서 그 채굴된 공급량은 남아 있겠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 않는 한 누군가는 쓰고 있다면 그는 써야 가상화폐는 어딘가에서 통용이 되고 지금처럼 통용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처럼 기존의 화폐와 병행해서 통용된 유통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 궁극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완벽하게 대체가 된다라면 저는 이제 개인적 입장은 대체 가능성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대체가 가능한다면 이제 은행의 업무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금하는데 아주 송금의 수수료도 적고 그 다음에 24시간 구애받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측면의 수수료도 낮고 그 다음에 거래의 투명성 모든 기록들은 타임 스탬프라는 게 있어서 이 블록체인 안에 저장이 돼서 모든 거래의 투명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아주 보장되고 있는 그러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로 완벽하게 대체가 된다면 은행은 송금 업무든지 이러한 거래 업무를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업무가 없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공존된다면 이제 저는 이 가상화폐가 이제 지금처럼 편리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기보다는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송금하는 게 더 빠르고 결제가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가격이 우리나라 같은 게 급등락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좀 급등락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어떤 제도권에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급락하거나 이런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에서 차입하거나 돈을 빌려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돈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면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면 그건 개인의 어떤 파산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게 대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대체돼서 완벽하게 대체되거나 많은 경우에 이제 대체 업무를 하게 되면 은행들은 이제 단순하게 앞서 말한 대로 거래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송금 업무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없어지는 경우 은행들은 이제 보관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보관소 또는 기존 통화가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통화하고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업무 이러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교환해죠. 지금 거래소가 하는 일을 이제 금융기관이 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4차원에서는 ICT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이제 시대 도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이 가상화폐가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요 저는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화폐는 진화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물물 교환, 금은을 또는 소금이든지 뭐 조개라든지 많은 것들이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이게 이제 운반하기 불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니까 이제 동전을 만들고 동전도 무거우니까 지폐를 만들고 지폐도 이제 전자화폐로 크레딧 카드나 이런 전자화폐로 진화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등장한 것도 어떻게 보면 편리성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은 정부는 앞서 말한 대로 이게 급등락할 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으면 아주 이게 방어적인 차원에서 어떤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이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게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수요 측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뭐 실명제 도입이라든지 어떤 규제 를 지금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직 저 개인적으로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실명제를 도입을 하더라도 앞서 말한 대로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 뭐 조금 좋은 말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투자를 여전히 할 테고요. 거기서 나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폭락을 하더라도 내 책임이고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안정화시키기란 좀 정부로서 지금 하기는 지금 어려운 입장이 아닐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두 손을 놓고 가만히 있기란 또 어렵습니다. 한 나라에서 구성원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지만 피해를 볼 사람 누군가는 볼 수 있게 언젠가는 이 투기라는 건 버블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시장이 작동이 돼서 가격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의 어떤 투기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버블이 형성이 되면 언젠가는 자산 가격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이 되면 누군가는 큰 폭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정부가 조율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뒷짐지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경제 주체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어느 정도로 조금 규제를 가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극단적으로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놔뒀다가 누군가 손해를 보면 이제 정부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정부는 가만히 있었냐 이러한 것들을 왜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부가 발뺌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어떤 경제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비이성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은 항상 경제에는 항상 위험을 기피자도 있지만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선호라는 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떠한 자기들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명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자기들이 어떤 수익이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가격의 어떤 등락세는 당분간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가상화폐라는 것은 이제 거래 편리성의 애초에는 거래의 어떤 편리성 조금 나쁘게 말하면 어떤 중앙의 어떤 통제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만들어진 화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09년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상화폐가 채굴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를 겪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거에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을 바탕으로 그 원인 때문에
시중에 유동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이자를 통해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고 있고 그 돈을 빌린 돈으로 집값에 미국의 경우에 이제 집에 주택에 투자를 해서 이제 버블이 형성이 일어나고 그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이제 문제가 됐죠. 물론 이 사이에는 뭐 MBS라는 주택 담보증권 이제 문제가 시발이 돼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결국 그 MBS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버블이 형성이 꺼져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가상화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이 가상화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편리성에 의해서 기반에 둬서 거래 편리성에 기반을 둬서 이제 탄생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P2B 중앙에 어떠한 서버가 필요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 P2B 거래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거래 내역이 저장이 되고 이러한 원리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는 어떤 거래에 있어서 어떤 혁명적인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화폐로서의 역할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가격은 사실 이 시장이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외국의 시장,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시장하고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제 높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더 믿고 여기에 투기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안 되고 일정한 외국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려면 경제학적으로 이제 차익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싸게 사서 우리나라에서 높은 데서 팔면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차익만큼 높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사다가 높은 가격에 팔면 그 차익만큼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낮다라면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제 원리에 따라서 수요 증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에선 수요가 줄어들게 될 테고 외국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일단은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가격은 하락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낮았던 국가에서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높은 국가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차익 거래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차익 거래가 없어지게 되겠죠.